하나, 둘, 셋. 약간 1호선 광인 같은데? 겨울서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겨울입니다. 출판계가 많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회 각계각층에 책을 추천해 주시는 분들 굉장히 소중하거든요. 정말 하루가 다르게 어려워지는 이 출판 시장의 구세주, 구원자 이런 느낌으로 책을 권하고 또 책을 읽게 만들어주는 그런 분들 굉장히 소중합니다. 이렇게 연예인분들 중에도 계시고 이렇게 스포츠 스타 분들 중에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좀 하다가 저도 한 명의 팬으로서 그리고 어떤 출판계의 인사로서 굉장히 감사하다는 그런 마음으로 대상혁 선생님의 그 책 리스트가 있어요. 본인 방송에서 생방송에서 그 독후감을 썼던 리스트가 있거든요. 그 리스트를 한번 쭉 보면서 어떤 책들이 있는지, 이분의 독서 성향이 좀 어떠신지, 그리고 그 중에 여러분께 조금 추천드릴 만한 책, 제 개인적인 추천을 좀 해보면 어떨지 뭐 이런 얘기들 여러 가지 리스트 보면서 생각나는 대로 좀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제가 굉장한 팬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어떤 출판계의 굉장히 객관적이고 어떤 공신력 있는 그런 아주 믿을만한 그런 출판계의 독서계의 또 어떤 인사로서 오늘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페이커의 도서 목록, 대상혁 선생님의 도서 독후감 목록 구경하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합시다. 이게 작년 크리스마스였어요. 근데 제가 크리스마스 날 뭐 좀 쉬면서 이걸 봤나? 일하면서 이걸 봤나? 아무튼 제가 이 영상을 생방송을 봤거든요. 책 그 리스트 이야기하기 바로 직전이 뭐였냐면 공포게임이었어요. 8번 출구라는 공포게임을 막 하고 그때 분위기 너무 좋았거든요. 사람들이 막 공포게임 이러면서 막 엄청 댓글창 활발하다가 책 얘기를 시작했는데 막 2,000명이 빠지고 그래서 댓글이 안 올라오고, 물론 올라오긴 하죠. 근데 이제 속도가 굉장히 느려지고, 그거를 제가 이제 실시간으로 봤거든요. 그걸 보면서, 정말 어쩔 수 없는 건가? 방송 자체가 너무 좋았는데, 왜냐면 저는 당연히 이제 책을 너무 사랑하고 출판계에 발을 담그고 있는 사람이기도 하니까. 너무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사람들이 이렇게 확실히 반응이 차이가 나니까, 확연히 차이가 나니까, 정말 마음이 조금 아팠습니다. 작년 크리스마스 때 본인의 추천 도서 목록이라고 정리되어 있는 그 목록 리스트가 있어요. 뭐 알라딘에 올라와 있는 것도 있고 뭐 인터넷에 많이 있는데 그거를 보면서 본인이 그 중에 나 안 읽은 책도 있고 뭐 읽은 책도 있는데 이건 어땠고 하면서 쭉 정리를 한 게 있거든요. 그걸 기준으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스트 한번 보겠습니다. 맨 첫 번째가 지대 널얏 레벨 2. 뭐 내용도 좋지만 이야기 흐름이 좋고 대중적인 언어로 잘 표현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한 줄 평을 쭉 한 거예요. 이거를 레벨을 4가지로 나눠서 이제 레벨 1이 제일 쉬운 거, 레벨 4가 제일 어려운 거 뭐 이런 얘기를 레벨을 나눠서 좀 했는데 그 다음 게 이제 뉴 코스모스였는데 제가 이제 코스모스 관련해서 좀 재밌다고 생각하는 게 원래 코스모스가 그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가 이제 원조집이잖아요. 코스모스 하면 딱 이 책 이렇게 되는 게 있는데 이제 코스모스의 후계책이 누가 될 것이냐.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책은 이거거든요. 앤 주리안의 코스모스라는 요 책인데 요 책은 이제 뒤에 뭐라고 써있냐면 칼 세이건 코스모스의 영혼을 계승한 단 하나의 책. 요 계승자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칼 세이건이랑 앤 주리안이 같이 기획을 해서 다큐 만들고 책 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진짜 후계자 나다 뭐 이러는 책인데 이 뉴 코스모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홍보를 할 때 코스모스 이후 뭐 35년 우리가 그 사이에 궁금했던 것을 더 이렇게 해답해줄 단 하나의 책 뭐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적통 싸움이 굉장히 재밌다고 생각을 볼 때마다 합니다. 저는 이 뉴 코스모스는 읽진 않았고요. 그거는 이제 천문학적 내용만 좀 많이 들어있는 책으로 알고 있고 이 책은 이제 생물학적인 내용이나 우리의 뇌에 대한 내용이나 말 그대로 우주 전체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다양하게 가지고 있어서 그리고 이게 두께가 되게 두꺼워 보이지만 그 기존 코스모스랑 두께가 비슷한데 이게 조금 더 분량이 적어요. 그래서 읽기 좀 편안한 책이고 뭐 여러모로 재미가 있습니다. 뭐 천문학뿐만이 아니라 이 우주 전체에 대한 어떤 과학적 호기심
관심이 있는 사람이 읽으면 좋을 법한 뭐 그런 책이죠. 근데 뉴코스모스는 저는 안 읽어봐서 모르겠네요. 제가 이걸 보고 좀 재밌다고 생각했는데 1Q84가 레벨 2인데 이게 처음 읽은 책이라고 해서 되게 재밌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읽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무라카미 하루키의 책 중에서도 상당히 두꺼운 편에 속하는 2권짜리 책이잖아요. 1Q84가 굉장히 재미있는 책이지만 두께감이 좀 있고 처음 책을 읽는 사람에게는 내가 그래도 어느 정도 글을 읽는 것이 좀 자신이 있다라고 하지 않으면 도전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책이란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 두꺼운 책 2권짜리 책이 처음 읽은 책이었고 이게 이제 레벨 2이고 하루키의 지필 스타일이 묻어나오는 작품인 것 같다 이런 평가를 하셨는데 첫 책부터 역시 대상역?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1Q84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하루키를 한 번도 안 읽어본 분이시라면 하루키의 입문작으로 읽을 수 있을 만한 책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1Q84 굉장히 재밌고요. 페이지 터너에 가까운 소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를테면 하루키의 다른 소설들 해변의 카프카라든지 뭐 상실의 시대, 그러니까 노르웨이 숲이라든지 뭐 이런 책보다는 1Q84가 조금 더 재미 면에서 줄줄줄 읽히는 그런 책이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이제 내가 하루키 여기 뒤에 보니까 이제 상실의 시대라고 썼지만 노르웨이 숲이죠. 그 책도 나오던데 둘 중에 내가 그래도 하루키 소설 좀 읽어보고 싶은데 대상역 추천 책 중에 둘 중에 뭘 읽을까라고 한다면 저는 1Q84를 먼저 읽으시라고 추천을 드릴 것 같습니다. 1Q84 재밌죠? 이거 굉장히 또 오랜만에 1Q84 얘기를 해보네. 처음 만나는 뇌과학 이야기, 뭐 뇌는 달리고 싶다, 프로이트의 의자 이 책들은 저는 안 읽었고요. 화씨 450일 제가 요 책 읽은 걸 보고 나 또 책 사랑단으로서 또 마음이 뻐렁쳤잖아 또. 레이 브래드버리의 소설이고요. 화씨 450일은 책이 금지된 세계를 다루는 디스토피아 SF 작품입니다. 그래서 책을 태우러 다니는 그런 주인공이 등장을 해서 굉장히 시니컬하면서도 그 사회에 대한 약간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게 되는, 그러면서도 되게 재밌게 술술 읽히는 그런 SF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화씨 450일을 제가 쓴 책에도 뭐 인용을 했었나 언급을 했었나 뭐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러니까 책을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어떤 약간 그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면이 있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SF 뭐 디스토피아 작품 중에 그래도 추천할 만하다. 굉장히 고전에 속하는 책이고요. 요런 책이거든요. 시스템은 간단했다. 모두들 그것을 이해하고 있었다. 책은 불태워야만 하는 것이었다. 책이 숨겨져 있다면 당연히 그 집도 함께. 네, 요런 이제 소개글로 되어 있습니다. 마치는 글에서는 이 책 자체가 책을 불태우는 것에 대한 비판적인 정신으로 쓰인 소설일 거 아니에요. 그렇다 보니까 책을 검열하거나 작가에게 이렇게 써라 저렇게 써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는 모든 것을 자기는 불태우고 싶다라는 마음으로 이 마치는 글을 썼어요. 그래서 아무튼 화씨 451 레이 브래드버리의 SF 소설입니다. 책이 사라진 세상을 그리고 있는 그런 소설이고요. 그리고 틀리지 않는 법, 이 책 재밌죠? 틀리지 않는 법 제가 얼마 전에 그 중앙일보 칼럼에도 요거 가지고 칼럼을 썼는데, 근데 일단은 제가 좀 놀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렇게 한 줄 평을 하려면 본인이 어느 정도 그 책의 내용을 기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꽤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거 쉽지 않은데 되게 신기하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방송을 봤었어요. 이 틀리지 않은 법은 뭐 이렇게 평가를 하셨는데, 우리의 행동을 수학적인 관점에서 확률론적으로 설명한 책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거의 정확한 요약이라고 할 수 있고요. 수학이라는 것이 우리의 삶과 어떻게 관련이 있는가, 그러니까 말하자면 수학이 무슨 쓸모가 있는가에 답을 하는 책 중에 하나이고요. 이를테면 뭐 복권을 살 때 우리가 뭐 이렇게 기대값을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건지, 이상하게 주식을 굉장히 잘 예측하는 투자 권유자가 있는데 이 사람 굉장히 예측을 잘하네. 나 뭔가 이 사람 믿고 투자 한번 해볼까? 라고 하는 결정이 수학적으로 따졌을 때 얼마나 위험한 결정일 수 있는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람을 속이는 게 생각보다 얼마나 쉬운 일인지. 혹은 서문에는 그 에피소드도 나와요. 전투기가 전투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 그 전투기의 어디를 수리해야 하는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그 총알을 많이 맞은 부분을 수리해야 될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라는 어떤 뭐 수학적인 사고방식이라든지 뭐 이런 수학, 특히 그 중에서도
그리고 확률, 여기서 확률론이란 얘기를 했는데 좀 확률 얘기가 많이 나오긴 해요. 뭐 평균 회귀 이런 내용도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런 확률, 수학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직접적으로 어떤 실천적 연관성이 있고 어떤 실천적인 도움을 주는지를 이야기해주는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틀리지 않은 법 재밌어요. 일단 그 저자가 좀 유머러스하고요. 되게 읽으면서 조금 이렇게 막 이러면서 이렇게 좀 읽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몇 년 전에 나온 수학책이긴 하지만 틀리지 않는 법 저는 지금도 종종 추천하는 책 중에 하나거든요. 수학이 너무 싫어 미칠 것 같은 사람도 그래 뭐 수학이 뭐 이런 쓸모가 있을 수 있지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의외로 약간 위로가 되기도 한다. 그 평균 회귀 관련된 부분들을 읽고 있으면 조금 그치 이제 늘 잘할 순 없고 사람이 못할 때도 있는 거고 그게 이제 이렇게 하면서 평균으로 이렇게 모이는 거지. 그래 사람이 어떻게 맨날 특출나게 혼자 꼭대기에 있냐. 그럴 수 있으면 너무 좋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너무 절망하지 말아야지 뭐 이런 식의 위로가 조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도 충분히 읽을 법한 수학책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틀리지 않는 법 좀 재밌게 읽었었고요. 그 다음 책이 생각한다는 착각인데 대상형님은 레벨 4 읽다 중단했는데 설명이 이해하기 힘들고 독자를 생각하고 이해하게 만들기보다 설득하려는 책이었다. 그러니까 좀 마음에 별로 안 드셨던 것 같아요. 제 짐작에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재미있게 읽었던 그런 책인데 이거는 저의 배경 때문이 좀 있어요. 제가 학부를 심리학이랑 철학 전공을 했고 지금 대학원에서 철학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자아, 사람의 생각, 인식 이런 거에 대한 호기심이 저는 있을 수밖에 없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거죠. 대학원생으로서. 그렇다 보니까 저의 관심사랑 일치하는 부분이 좀 있고 제가 가지고 있는 배경 지식으로도 충분히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저는 좀 굉장히 재미있게 읽은 책 중에 하나인데 이 책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완전히 통합된 어떤 하나의 자아가 있을 거라고 기대하잖아요. 나는 어떤 사람이야. 나는 이럴 때 이런 결정을 내리고 어떤 자아의 깊이가 있고 더 깊이 내려가면 뭐가 있고 더 깊이 내려가면 나의 욕망이 뭐가 있고 이럴 거라고 기대하고 무의식의 거대한 세계가 있을 거라고 사람들이 기대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딴 건 없다는 겁니다. 이 저자가 주장하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아니? 그런 거 없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참.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굉장히 어려운 수학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풀고 싶어서 풀다가 좀 쉬어야겠다. 그래서 쉬고서 완전히 다른 일을 하다가 퍼뜩 그 수학 문제에 대한 답이 생각났을 때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죠. 사실은 다른 생각을 하고 쉬는 와중에도 그 수학 문제를 무의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게 이 저자의 주장인 거예요. 아니 그렇게 깊이에서 우리의 인지가 닿지 않는 어떤 깊은 부분에서 계속해서 돌아가는 통합된 어떤 그런 식의 사고와 자아 같은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 이 저자의 주장입니다. 굉장히 놀랍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일관성 있는 행동이라는 것을 할 수 있느냐. 그거는 우리가 뭐 어떤 자극을 받았을 때의 반응이라든지 반응의 패턴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는 거다라는 그런 어떤 접근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던 그런 책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바로 그 순간의 신념과 가치, 행동을 형성한다. 이러한 것들은 미리 산출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를 대비해 어마어마한 기억 저장소에 있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이 점은 생각들이 흘러나오는 기존의 내면 세계 같은 존재는 없다는 것을 암시하기도 한다. 소설과 마찬가지로 생각은 떠올리는 순간 실제하는 것이지 그보다 앞선 순간에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내면 세계는 신기루와 같은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놀랍죠? 맨 처음에 소설 얘기를 하면서 시작을 하는데 그럴듯한 비유라고 생각은 했어요. 근데 저는 이제 뒤로 갈수록 저의 코멘트가 좀 많아지긴 했는데 진짜 그런가에 대한 그러면 그러니까 이렇게 되잖아요, 사람이. 자꾸만 이제 질문을 하면서 반론을 던지면서 읽게 되는 그런 책이긴 했는데 그 자체가 되게 재미가 있었다는 거죠. 이를테면 우리가 마음챙김 요법이라는 걸 하잖아요. 명상을 해서 그 순간에 집중하고 현재에 집중하는 게 우리의 어떤 정서를 굉장히 안정시키고 감정적으로 컨트롤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그게 신체 건강에도 좋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정신 건강에도 좋고. 그럼 이 마음챙김 요법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불안 같은 부정적인
극단적인 감정들을 다르게 해석할 수 있게 도와주는 어떤 방법인데, 사실 우리가 감정을 느낀다는 것은 우리의 신체 반응에 대한 뇌의 해석이다 라고 하는 비교적 최신의 입장에 기초하고 있어요. 물론 뇌과학자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도 이제 학계에서 비교적 최근 좀 이렇게 제기가 되었던 그런 입장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그때 우리의 감정들을 해석하고 현재에 계속해서 반응을 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서사를 그때그때 만드는 방식으로 반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통합하는 가장 큰 내면의 깊은 무의식의 흐름, 이런 것이 있지는 않다라는 것이 이 저자의 주장입니다. 평소에 좀 심리학이랑 철학에 뇌과학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면 좀 파격적인 주장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흥미롭게 읽을만 한데, 평소에 좀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좀 난해하게 느껴질 수도 있긴 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국가란 무엇인가, 이것도 몇 년 전에 읽어서 이건 잘 기억이 안 나네요. 국가란 무엇인가 나온 지 좀 됐죠? 이것도 읽긴 읽었었는데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고, 두 번째 지구는 없다, 이거 타일러의 책이죠. 요새는 기후위기 관련 책들 굉장히 많이 나오니까 같이 읽어볼 만한 그런 책이고요. 그리고 나를 모르는 나에게, 사랑은 없다, 다산의 마지막 공부, 하쿠바 산장 살인사건, 미라클 모닝, 라플라스의 마녀, 이런 책들 쭉 있고, 마션이 있네요. 그 마션 첫 문장, 나는 좆됐다 였나요? 정확한 워딩이 이게 맞나? 근데 그렇게 시작을 하죠. 굉장히 재밌게 읽었었고, 여러분 영화로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화성에서 감자 키우는 이야기 영화로 많이 보셨을 텐데, 사실 그 영화가 축약이 많이 됐어요. 특히 중후반부 쪽이 축약이 좀 많이 됐습니다. 소설에서 보면 진짜 개고생을 더 많이 하거든요. 신호를 보내는, 확인을 할 수 있는 장소에 가기 위해서 정말 그 우여곡절을 거쳐가지고 뭐가 고장이 났다가 갔다가 왔다가 정말 전 개고생을 해가지고 가는 그 중후반부가 약간 이제 영화에서 그거 다 보여주면 재미없고 지루하니까 조금 축약이 됐는데 여전히 재밌죠. 마션 영화랑 책 둘 다 재미있게 이야기를 읽는 재미로, 또 SF니까 또 SF 읽는 재미로 읽을 만한, 또 영화랑 같이 볼 만한 그런 책이죠. 그리고 이제 이 한 줄 평에 소설이지만 과학적임 이렇게 써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SF다 보니까 조금 과학적인 내용들도 있긴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화성에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이제 물도 구해야 되고 감자도 길러야 되고 우주에 신호도 보내야 되고 하니까 이제 약간의 그런 과학적인 내용도 있긴 있다. 근데 별로 신경 쓸 정도는 아니에요. 근데 마션 정도는 그냥 재미있게 읽을 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FBI 행동의 심리학, 너 이거 되게 엄청 예전에 읽었던 것 같은데 이건 잘 기억이 안 난다. 그리고 상실의 시대 나왔죠. 노르웨이 숲. 레벨 1.5 무라카미 하루키의 대표작. 난해한 내용 속에 주변 사람들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책? 물음표 이렇게 하셨는데, 상실의 시대라는 네이밍은 처음에 한국에 이 소설이 들어왔을 때 출간된 제목이고요. 지금은 노르웨이 숲으로 나오고 있죠. 상실의 시대라는 제목으로 우리나라에는 조금 더 유명해졌었는데, 상실의 시대 같은 경우에는 하루키 감성 이랑 좀 잘 맞아야 되는 것 같아요. 1Q84가 서사적으로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라면 이제 상실의 시대는 그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 조금 하루키랑 감성 코드가 맞는다면 재밌게 읽을 수 있을 법한 그런 책이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하루키 책 중에는 해변의 카프카 어렸을 때 되게 좋아했었고, 성인 돼서 읽은 것 중에는 다자키스 쿠루와 그가 순례를 떠난 해, 그 책 재미있게 읽었었던 기억이 있어요. 20대 때. 근데 저는 상실의 시대보다는 이쪽이 좀 더 좋았던 기억이 있긴 하네요. 근데 이거는 사람마다 취향 차이여서. 그리고 사피엔스 재밌죠. 여러분, 사피엔스가 어려워 보이는 두꺼운 책이지만 생각보다 재밌습니다. 근데 이런 책이 재밌으려면 약간 조건이 있어. 그러니까 사피엔스라는 책이 가지고 있는 주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인간이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의 문명을 발달시켰다든지 이런 식의 이제 비키 스토리에는 본인의 어떤 그 저자의 주장이 있고, 이것으로 인류가 이렇게 되어 왔다라는 저자의 관점이 있고, 그것으로 인간 전체의 역사, 더 나아가서는 더 넓은 역사를 해석해보겠다는 저자의 야망 같은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비키 스토리 책의 특징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고, 이 사람은 이런 관점에서 지금
인간의 역사. 와, 맞네. 막 이런, 이렇게 보려고 하는구나. 하지만 이 사람의 말이 뭐 다 맞지는 않을 수도 있긴 해요. 왜냐하면 이제 유발 하라리 같은 경우에는 중세사로는 인정을 굉장히 많이 받은 중세사 전문가거든요. 근데 이제 비키스토리 책이라는 건 중세사인 자신의 전문 분야랑은 약간 다를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염두에 두고 근데 뭔가 이런 식으로 역사 이 전체를 보는 거 나름 재미가 있다. 이런 좀 마음의 호기심 그리고 하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태도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읽는다면 이런 비키스토리 종류의 책들은 좀 재미있게 읽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가장 기본적으로는 호기심이 가장 중요하다고 전 생각하고요. 책을 읽는 데 있어서 호기심은 정말 중요하니까. 그래서 막 호기심을 가지고 그래? 하면서 읽는 동시에 이게 완벽한 이게 답이다 라고는 생각하지 않는 태도 뭐 이런 균형 잡힌 태도로 이렇게 막 읽어나갈 때 굉장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피엔스는 생각보다 되게 재밌어요. 이게 뭔가 이름 자체가 제목 자체가 어려운 책 뭐 총균세처럼 근데 총균세도 의외로 재밌다? 여러분 안 읽어보셔서 그래요. 생각보다 그래? 대박 막 이런 태도로 읽으면 생각보다 재밌어. 그렇게 읽지 않아서 재미가 없는 것일 수 있어요. 좀 신빙성이 떨어지나? 암튼 사피엔스 생각보다 재미가 있다. 레벨 2.5로 매겨주셨는데 저도 곧쯤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책을 처음 읽는 사람이 읽기는 조금 이제 난도가 좀 있다. 처음 읽는 사람들보다는 어느 정도 내가 책 그래도 조금 읽지 하는 사람들이 읽기에 괜찮은 책이죠. 그리고 팩트풀니스 제가 몇 년 전 언제냐 2018년? 9년? 광고로 소개를 했던 책이네요. 근데 뭐 이제 시간이 좀 흐르기도 했고 또 팩트풀니스에 대한 비판도 또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지금 와서는 다시 좀 여러 가지를 고려해 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겠습니다만 또 그 책에서 제시하는 것도 나름의 뭐 주장이 있고 근거가 있는 거니까 이런 주장도 있군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법하죠. 우리는 왜 잠을 자야 할까를 굉장히 인상 깊게 읽으셨나 봐요. 그래서 강추를 달아주셨는데 진짜로 이 책 읽고 있으면은 잠을 자야 돼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잠이 굉장히 많은 일을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직업적으로 더 와닿지 않으셨을까 이분에게는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행복의 기원 안 읽었던 것 같은데 우울할 때 뇌과학 이거 우울할 땐 뇌과학도 겨울서점에서 소개를 했던 책이죠. 우울증이라는 증상을 내가 알 수 있고 어떤 방향으로 타개할 수 있는지를 이 책에서 읽는 것만으로도 얻게 되는 어떤 위로가 있었다 이런 얘기를 제가 그때 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너무 무겁고 커다란 게 아니고 이것은 이런 병이야, 이것은 이런 질병이야 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또렷하게 뭔가가 내 앞에 딱 주어지는 느낌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 그런 얘기를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 우울할 땐 내가 뭐 우울증 환자들이 읽으면 뭐 어느 정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법한 그렇다고 해서 근데 뭐 그렇게 쓰이면 안 되겠죠. 우울증 있다는데 이 책 읽고 뭐 실천을 하면 된다는데 너는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탓하는 식으로 책이든 뭐든 간에 무엇이든지 그런 식으로 쓰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당연히 이거는 당사자가 너무너무 괴로운 마음으로 그냥 이제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읽었을 때 도움이 어느 정도 될 수 있을 법한 내용들이 있다 정도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침묵의 봄 너무 뭐 유명한 책이죠. 워낙 중요한 책이고 고전이고 지금의 우리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많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우리 생태계에 영향을 주고 있는 DDT라든지 살충제의 위험에 대해서 전 세계적인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데에 일조한 굉장히 중요한 책이죠. 선별적으로 작은 벌레만 죽일 수 있는 약물 같은 것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렇게 생물에게 치명적인 것은 우리도 생물이니까 인간도 생물이잖아요. 인간에게도 반드시 어떤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생태계와 우리가 이어져 있다는 감각 같은 것을 가지는 게 저는 지금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제가 요새 좀 읽고 있는 책들 또 출판계의 약간의 트렌드 중에 하나가 이런 식의 생태계 관련된 책이에요. 요새 다시 좀 관련된 책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나무, 곰팡이, 뭐 코끼리, 문어 또 뭐 있냐 각종 이제 생태계 관련된 책들을 제가 요새 읽고 있어요. 조만간 리뷰 영상을 한번 찍고 싶은데 자연과 우리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의 생물에 불과한지 혹은
생물이 얼마나 인간과 비교하지 않아도 그 자체로 위대한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하는 책들이어서 요새 많이 읽고 있고, 그런 식의 사고방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굉장히 미래적인 사고방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침묵의 봄, 뭐 중요한 책이죠.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 요거는 거의 뭐 책을 읽기 시작하는 사람에게는 거의 단골로 요 책부터 시작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 좋은 그런 책이죠. 히가시노 게이고의 굉장히 따뜻한 힐링 소설, 이거는 뭐 레벨 1로 해주셨는데 정말 읽고 있으면 약간 힐링되는, 마음이 따뜻해지는 뭐 그런 책이니까, 책을 내가 많이 안 읽었다라고 한다면 입문하기 아주 좋은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인스타브레인, 그리고 뒤에 그것도 있던데 도둑맞은 집중력, 비슷한 계열의 책이죠. 여러분의 집중력 모두 어디로 갔는가? 이것을 질문하는 아주 현시대적인 책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또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책이기도 하죠. 도둑맞은 집중력 같은 경우에는 제가 좋다고 생각했던 것이, 이것을 개인의 문제로만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개인의 문제로 환원시켜버리면 너가 집중을 못하는 거야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근데 이것을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도 보려고 하는, 그래서 결국 우리의 집중력 문제는 개인의 문제로만 볼 게 아니라 사회적으로 뭐 노동환경이라든지 아니면 기업에 대한 규제라든지 아니면 어린이 청소년들이 이런 데 노출되는 것에 대한 보호라든지 뭐 여러 가지 사회적인 문제들을 함께 다뤄야 된다. 뭐 예를 들면 노동 환경이 안 좋아지면, 이를테면 잠을 많이 못 자게 되면 그것이 집중력에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되고, 계속 악순환이죠. 그러니까 쇼츠나 이런 걸 계속 보게 되고 이제 다른 것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지고 계속 그 안에서 이제 악순환을 겪게 되는, 이런 식의 사회적인 시선으로도 이 문제를 바라보려고 한다는 점이 도둑맞은 집중력의 아주 좋은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집중력 관련 도서들을 볼 때 좀 여러 관점에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면 소통을 레벨 4로 했는데 레벨 4로 할 만합니다. 굉장히 두껍고요. 내용도 좀 어려워요. 그래서 내면 소통은 책을 좀 읽었다 하시는 분들만 도전을 해보실 만한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책을 평소에 안 읽었으면 정말 진도 나가기 쉽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내면 소통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우리의 내면과 어떻게 잘 연결을 해서 이걸 잘 컨트롤을 하고 잘 이끌어 나갈 것인가를 정말 각종 연구와 논문과 그 새로운 관점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총망라해서 해석을 한 책인데, 여기서 여러 가지 이론들이 나오거든요. 정신에 대한, 마음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들이 나오는데, 이 이론들이 학문적이고 새로운 측면이 좀 있어서 이거는 읽는데 시간이 좀 걸리실 수 있어요. 이를테면 뭐 이런 거예요. 마음 근력이라는 걸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이 저자분이. 그래서 우리가 현대사회에 맞게 우리의 뇌를 잘 프로그래밍을 해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 근력을 잘 키워야 되고, 이걸 담당하는 부분이 이제 MPFC, Prefrontal Lobe의 전점도 피질의 내측, 여기에 신경망을 우리가 잘 훈련시켜서 마음 근력을 키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의 자아가 이제 여러 개의 자아가 있다. 경험자, 기억자, 배경자, 이런 식의 여러 가지 자아가 있고, 이것들을 우리가 어떻게 잘 이 플로우를 만들어줄 것이냐, 그 방법들을 소개를 합니다. 그 밖에도 뭐 마코프 블랭킷, 양자역학, 기호학, 뭐 이런 학문적인 내용과 용어들이 많이 나와요. 그렇다 보니까 조금 난도가 있다. 이게 나름대로 총망라를 해서 쓴 책이다 보니까 이 사람은 마음 근력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이렇게 키우라고 하는구나. 이걸 내가 이렇게 적용하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해볼 법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뭐 편도체 안정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내용들도 있는데요. 편도체라는 게 우리의 즉각적인 감각, 공포, 놀람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어떻게 잘 안정화시켜서 이제 마음의 평온함을 가지고 잘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해결책 같은 것들을 제시를 해주거든요. 이런 게 있어요. 이를테면 편도체 안정화를 위해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경추 1번 위에 머리를 잘 올려놔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른 자세로 앉아야 된다. 그리고 턱 근육을 이완시키고 안구 근육 이완시키기, 승모근 이완시키기, 이런 식의 우리가 실제로 실천할 수 있을 법한 방법들을 뒤쪽에 가면 알려주거든요. 그래서 나름
도움이 될 법하다. 특히나 이런 프로 스포츠를 하는 사람에게는 더 도움이 될 법한 내용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일 경쟁 상태에 있는 직업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조금 더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짐작을 하게 되고, 뭐 일반 사람들도, 직장 다니는 사람들도 도움을 얻을 수 있을 법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만 읽기가 조금 힘들 수 있다. 이기적 유전자. 이기적 유전자는 예전에 겨울서점에서 이것도 한번 소개를 했었죠. 근데 이기적 유전자가 이제 워낙 오래된 책이기도 하고 고전이기는 한데 난도도 좀 있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허들 자체가 좀 높죠. 그리고 이게 과학책인데 시간이 좀 흐른 책이다 보니까 뭐 그 사이에도 여러 가지 업데이트들이 있었을 거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허들들이 있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새롭게 한다는 측면에서 뭐 읽을 수 있을 법한 그런 책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동물의 행동 연구를 하는 그 학자들 사이에서 분파가 좀 갈려있죠. 뭐 이런 식의 어떤 유전자 단위의 그걸 주장하는 사람과 아니다, 뭐 개체 단위, 집단 단위, 뭐 이렇게 파가 막 갈려있고 굉장히 흥미진진합니다.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그리고 다음은 당신도 느리게 나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 저성노아 선생님 트위터에서 스타가 되셔가지고 이제는 여기저기에서 책도 내시고 많이 활동을 펼치고 있는 정의원 아산병원 교수님이시죠. 정의원 교수가 본인의 그 노년내과 교수로서의 연구 그리고 생각들을 정리해서 쓴 책 중에 하나고요. 여러 권의 책을 내셨는데 특히 노년내과 교수이다 보니까 어디에 집중을 하냐 하면은 빨리 노화가 돼서 피부가 안 좋아지고 건강이 안 좋아지고 이런 내용을 막연하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명확하게 우리가 노화를 하는 데 있어서 지켜야 할 내재 역량들을 정리해서 얘기를 해줘요. 이를테면 모빌리티, 그러니까 우리가 이동할 수 있어야 된다. 나이를 먹어도 거동을 잘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 힘으로 거동을 할 수 있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노년의 삶의 질 자체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이런 모빌리티라든지 멘탈리티 같은 것도 있겠죠. 마음 건강, 우리가 우리의 정신 건강을 어떻게 잘 유지해야 나이를 먹어가면서도 잘 노년을 맞이할 수 있는지, 뭐 이런 우리의 내재 역량을 굉장히 강조를 하면서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당신도 느리게 나이 들 수 있습니다에서 좀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이를테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재 역량을 4M이라고 하거든요. 뭐 모빌리티, 뭐 멘탈리티는 아니고 멘털 스테이트? 멘터 뭐 어쩌고겠죠? 해서 이렇게 4가지 M이 있어요. 4M이라고 부르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좀 재밌었어요. 4M의 안정이 나에게 중요한 것으로 자리 잡기 어렵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요인 중 하나는 지금 세상이 돌아가는 원리인 소비자본주의다. 소비자본주의는 인간의 고통과 불행의 근원인 탐욕, 분노, 어리석음을 연료로 삼아 유지된다. 전 지구인을 여러 번 먹이고도 남을 열량이 정작 육류를 생산하는 데 사용되느라 기아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사람들은 소비자본주의 때문에 인생의 목표를 잘못 설정하고 주어진 시간과 체력, 정신력을 잘못 분배해서 4M을 훼손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소비자본주의 사회 하에서 더 비싼 것을 사고 싶어하고 더 많은 것을 사고 싶어하고 그것을 늘리는 데에만 인생의 모든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이 상태에서는 건강한 노년을 맞이하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가 욕망을 가지고 굉장히 자아에 집착하고 이런 식의 마음 상태가 가속노화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런 부분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냥 식단 어떻게 먹고 운동 열심히 하세요 이런 얘기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그래서 이 정혜원 교수가 다음에 낸 책이 아마 그걸 거예요. 공저로 낸 책이 우리가 도시에서 하는 문제 있죠. 그러니까 출퇴근 시간이 굉장히 길어지고 잠이 부족해지면 이것도 가속노화에 굉장히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도시 이동 관련해서 아마 공저 책을 하나 또 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요인들 이런 부분까지도 아주 폭넓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책에서 그런 부분들을 군데군데 그게 뭐 주된 내용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조금씩 지적을 하고 있다는 것이 아주 흥미롭게 느껴졌습니다. 그러니까 잘 늙으려면 돈 많고 식단 잘하고 운동 잘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여러 가지를 우리가 함께 사회에서 함께 챙겨가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내용이
재미있었던 기억이 있네요. 뭐 이 밖에도 사실 인터넷에 보면 뭐 페이커 추천 도서 뭐 이렇게 쭉 있고, 그 뒤에도 이 페이커 선수가 뭐 인터뷰나 이런 데에서 요새 무슨 책 읽으세요 하면 요새 뭐 읽고 있어요, 뭐 이런 식의 인터뷰에서 답변을 했던 책들이 추가로 또 많이 있죠. 내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같은 책이라든지, 아니면 뭐 모든 삶은 흐른다 읽고 있다고 한 것도 봤었고, 그런 책들 이제 뒤에 인터뷰에 또 얘기한 책들이 있는데, 뭐 그것까지 다 챙겨서 하기엔 너무 길어지니까 나 지금 몇 시간 찍었니? 지금 1시간을 찍고 있는데 그거를 다 다룰 순 없으니까 오늘은 요 정도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책에 대한 리뷰도 하고 소개도 했는데 보시는 분들 좀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네, 오늘 좀 있으면 경기인데 잘하겠죠? 야, 진짜 이러고 있으니까 약간 미친 사람 같은데?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을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린 다음 영상에 또 만나요. 안녕! 안녕!